이재명 대통령 어젯밤에 밤도 늦은 밤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쓴다고 할 정도로 요즘 젊은 층은 비행기 타고 저 도쿄 가서 점심 먹고 돌아온다는 그런 나라예요. 맞아요. 사실 거리상으로 따지면 북한보다 가깝습니다. 오, 그러니까 일본 갔다 했는데 바로 도착하고 마치 서울 부산 왔다 갔다 맞아요, 하듯이 진짜로. 서울 부산 가는 그 시간보다 KTX로 비행기 타고 도쿄 가는 게 일본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근데 그런 나라랑 먼저 불편하게 지내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뭘까 불편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의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일본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동북아에서는 미국이 거리가 머니까 일본을 통해서 중국과 맞서 싸우게 하면서 한국이 돕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실 트럼프의 미국은 일본도 보살피지 않아요. 맞아요. 막 중국 편에 서기도 하고 그래. 그렇다 보니까 중국도 우리 편, 일본도 우리 편 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꽃을 피웠는데 1박 2일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거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외신은 실용주의 외교에 긍정적 평가를 했다는 거죠. 타임즈 같은 경우는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니 자기 총리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손잡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필 받은 일본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좀 사이좋게 해주세요. 누가 대통령인지 지금 헷갈릴 정도로. 네, 그래서 네.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근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상이 그렇게 미국, 중국, 일본 사랑받아.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이 주변 강국들로부터 이렇게 환대를 받은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제 환대 받는 것에 이재명 대통령이 넘어갈 분은 아니고 쟤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하고 의심부터 하겠지만 외교라는 게 의존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기고 오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 일본은 왜 한국을 이렇게 환대하는가. 어제 그 오모테나시 외교라는 걸 했잖아요. 네. 최선을 다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약한 나라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만 그렇게 한다. 지금 관계가 안 좋은 중국한테도 그렇게 안 해요. 어쨌건 한국 우리 편 들어주이소 이거고. 그러니까 지금 외신들이 평가는 이런 거예요. 어느 시점 우리가 왜 문재인 정부 때 그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라는 표현처럼 딱 그거예요. 제가 예언한 거 딱 맞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G3. 맞아.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니까요.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약한 나라가 할 수 있어요? 북한이 지금 이 상황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과테말라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한국만 할 수 있는 거다. 사실은 그렇게 주변 국가들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주가 지수가 4,700을 막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800 갔어요. 그래요? 네. 이게 5,000에 200 남았네요. 대화 나누는 중에 딱 올라가요. 그냥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좋아하신다. 자, 너무 좋죠. 의제 땡겨 쓰지 마요. 네. 뒤에 다 있어. 알겠어요. 자, 다카이치가 파격한데 파격이란 말보다 더 센 말 있을까? 네. 파격? 쓴 말이 없어가지고. 맞아. 세일도 진짜 이게 마지막이다. 그치. 사장님 미쳤다 할 때 파격 파격 나오거든요. 세일. 그 대통령의 뜻은 뭐냐면요. 자질구레한 걸로 싸우느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더라고. 대일본 해협 정책이에요. 얘들하고 맨날 싸우니까 우리한테 국익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 새로운 60년의 밑그림 그리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일본과 수교 안 하고 있다가 박정희 때 1965년에 10년 만에 다시 수교가 재개되는데 온갖 하다 보니까 친일 정권이 너무 많이 들어섰어. 그러다 보니까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그러니까 일본하고 맨날 싸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익을 놓치는 거야. 우리 감정은 막 그럴 수 있죠. 막 죽창 들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싸우니까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건 없더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 다시 일본 놈들한테 야 후쿠시마 오염수 버리지 마 할 줄 알았더니 그때 그 다카이치 이전에 총리한테도 진작 잔뜩 하고 만났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스마일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 지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다카이치가 들어섰는데 다카이치는 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외교를 하고 있다. 뭐 표현이 거칠긴 합니다만 진짜 그건 맞고요. 이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고향에 가서 지금 정상회담을 한 거잖아요. 그중에 이제 어저께 그 수장고에 있는 금당벽화를 보여줬다는 건데 언론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기 금당벽화를 갔는데 금당벽화를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왜냐하면 금당벽화를 보러 갔으면 금당벽화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만 보고 언론에 공개조차도 안 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D 뮤지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공개를 안 되지만. 하는데 이걸로 봐라.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지금 어디 서 있었는지를 제가 구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금당벽화가 저렇게 생긴 거고 저기 들어가면 이제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요 벽화가 요렇게 생긴 거더라고요. 이게 지금 김건희는 들어가지 말라는 수장고로 들어갔고 그러니까요. 가지고 나오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너한테만 보여줄게. 네, 진짜. 웬만한 사람 오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개도 안 하는 건데 저거 지금 저기 금당벽화인데 여러분 이거 참고로 하나만 TMI 알려드리면 담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금당벽화를 그렸다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드러난 게 시점이 아니다. 담징이 그린 건 아닐 거다. 그 담징이 이제 고구려에서 지금 뭐 승려였다고 알려져 있고 네. 이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논란은 그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 담징이 그린 건 아니다라는 게 정설이 되고 있긴 해요.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네. 금당벽화를 담징이 그렸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상처인데, 많습니다. 그러면. 근데 저게 지금 7세기 때 그려진 그림이라고 그래서 저게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어? 막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담징이 아니면은 고구려에서 갔다고요? 그러니까 네. 어쨌건 간에 지금 저 다카이치 고향 이런 데는 백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한일 문화 교류하기에는 딱 상징적인 곳인데 다카이치 고향이기도 했던 거고요. 대통령이 가서 근데 사실은 이제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퇴임을 한 이후에도 계속 의원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 간다는 건 자기의 지역구에 와서 맞아요.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데 이걸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하자. 다음에 정상회담 셔틀 외교를 하고 싶다. 총리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더 좋은 그렇지. 선물이 없죠. 예. 저작권도 인정받고 진짜 좋겠다. 그렇죠. 짧은 동영상 하나 볼게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 놓아주질 않아. 저거 진짜 어려워. 인사했는데. 차 아닙니까? 그래도 한 나라의 저 총리한테 질척거린다가 뭐냐 이것들아. 이병 열차예요 거의. 아니 진짜 인사를 4번 5번 막 10번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헤어지기 싫은 거. 야, 손을 쏙 넣네요. 환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한 진짜. 마음. 그러니까요.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우리의 대장을 가서 홀대받으면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호텔까지 먼저 나와가지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잘해주고 네.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님이 그러려고 그렇게 경기도 있을 때나 당대표 시절에 홀대를 받으셨나 아. 봐요. 그때 받은 홀대를 다 대통령 돼서 이제 환대로 이렇게 바꿔서 받으시니까 제가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재량 보장 네. 있나 보네요. 정치하고 외교의 기본이 뭐냐면요. 제가 계속 그 정치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드리는데 안티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가 많았는데 그걸 돌파해서 대통령 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저쪽에 악마와의 어떤 결과물로. 근데 저게 외교의 기본인 거예요. 한국을 최소한 적으로 만들지는 말자. 그래 저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이 중국에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중간에서 본인이 국익에 충실한 외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그 지금 이런 거 있어. 그 이란의 사태가 났잖아요. 지금 이란에 지금 16,000명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는 우리나라 정부는 입장 표명 안 하냐라고 오늘 중앙일보가 때리더라고. 웃기는 놈들이 있어요. 왜 곤란하게 정신을 만들어? 못 차리네. 자 할 그리고 필요 지금 없죠. 대통령은 17일 날 갔다 이제 지금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방한하고요. 19일 날 한 이탈리아 정상회담이 있는데 저기는 아마 한국산 저 방산 요거랑 관련이 있는 저는 방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 봐봐요. 어제 저녁에 일본에서 와서 오늘 대수보 회의하고 일정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현재 보면. 빡빡합니다. 연초에 이제 또 해외를 많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일을 잘했나 못했나 또 빨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점검. 그럼요. 이렇게 전화나 이렇게 화상으로는 다 체크가 안 돼요. 또 빨리 이제 밀린 결제도 빨리 하고 그래야 또 비서관들이 연초부터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오늘 대수보의 모두 발언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민주당 지지층한테도 하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서로 뭉쳐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어저께 지금 김지호 대변인과 연관이 있는 이슈인데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 테러 지정 여부 심의 등을 위해 김인석 총리 주재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개최된다고 이게 지금 20일 날 심의를 한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심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저번에 얼마 전에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정원이나 경찰과 관련된 인물들의 얼굴까지 깠어요. 근데 일반 무슨 그 일반 사건하고 다르게 테러 사건이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 관련해서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국가가 이걸 테러로 지정하면 간단히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테러로 지정되면 수사기관의 권한이 크게 넓어지고요. 통신 계좌 이치 추적이 가능해지고 감청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사전 예방 수사가 가능하고 구속 압수수색 요건이 완화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테러로 지정되면 일반 형사사건하고는 완전 다른 걸로 입장이 바뀌는 거고 그 테러를 안 그러니까 테러라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려고 했던 예. 그 사람들 있죠. 공무원들. 명칭을 국정원 직원이나 경찰청에 있는 직원들도 다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그 오늘 지금 성명 발표했죠. 네,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김진성이가 일단은 3심까지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테러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이 배우에 대한 수사가 불가합니다. 아. 그래서 당시에 테러로 지정됐어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했냐면은 칼이 아니고 카타칼이다. 맞아요. 열상이라 그랬어요. 예, 뭐 열상이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이것은 그냥 뭐 우발적으로 발생한 그냥 사고일 뿐이다. 이렇게 물타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테러로 지정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테러로 지정하고 그때 당시에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은폐하고 막 가짜 뉴스 퍼뜨리고 그리고 김진성의 배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네. 만약 테러로 지정되면요 국정원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정원에 김상민이 그때 당시에 그 막은 정황이 있는 거 네네.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심을 굉장히 강하게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후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김상민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죠. 누군가가 김상민한테 지시를 했겠죠.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하라고. 그 사람이죠. 맞아요. 누가 김건희. 봐도 보이잖아. 김건희.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2016년 박근혜 때 테러방지법이라고 국회에서 입법을 그 당시 새누리당 주도로 했어요. 그거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거죠. 맞아요. 그 유명한 필리버스터가. 근데 그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금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열리는 게 처음이에요. 이 사건이 처음이야. 그 김상민은 참고로 그 김건희한테 그 그림 주고. 선물했던 검사 출신 그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선원 의원, 서영교 의원, 전현희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뭐 국정원 테러도 테러로 지정하는 거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대검과 국가수사본부에서 다시 한번 수사할 수 있도록 고발장도 민주당에서 네.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19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일단 법제처에 문의를 했어요. 이게 테러가 해당되느냐고. 그러니까 법제처가 이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이었으므로 국가기관에 해당돼서 이 대통령을 해하려 한 행위가 테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게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으니까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김인석 총리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이게 회의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는 민간 위원이 없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장관, 그 다음에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질병관리청, 해양청장 등이 그 장관급 공직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위원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통과하면 이게 테러로 지정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다들 근데 반대할 사람 없잖아요.
테러 이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가 민간 위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통과합니다. 그럼 이 사건은 테러로 지정이 되고 수사 자체에 소위 말하면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 끝났다고 안심하고 있었을 사람들 이제 간 좀 쫄릴 것 같은데 네. 그 김진성 씨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다 계획한 거 영상에도 나오고 증거들도 다 찾았잖아요. 칼로 찌르기 연습한 거. 본인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벽 찔렀던 높이 이재명 당시 대표 키 맞춰서 목 부분 겨냥해가지고 찔렀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박선원 의원이 이번에 이 사건에 뭐 각종 유튜브에서 인터뷰하면서 그 테러범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시해하려고 했는지 영상에 그대로 보면요, 이 팔을 번쩍 뛰어 올라가지고 완전 내리꽂듯이 목을 계속 찌르는 모습이 근데 나옵니다. 그때 정말 옆에 세게. 있었어요. 그 제가 그거 얼마나 세게 찔렀냐면 제가 뒤에 있다가 한 두 걸음 이렇게 물려놨어요. 너무 진동이 세가지고. 그리고 나서도 몇 번이나 더 찌르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렇게 밀고 잡힌 거죠. 나가가지고 제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흉폭했고 정말 연습도 많이 했고 그 칼 같은 경우도 개조해가지고 맞아.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테러가 아니냐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테러가 아니면 뭐가 테러입니까? 너무 열받네요. 예. 그 당시에 그 동영상을 보면 우리도 그때 그 당시에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아주 노골적인 거. 자, 테러 지정될 가능성은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되게 신나셨던 거 코스피 주식도 없는 것들이. 저는 자, 오늘 맞습니다. 기분만 내고 있어요. 너무 오늘 신기하니까. 4,797이에요. 내일이면 4,800. 또 잘하면은 이번 주는 좀 어렵고 금요일이니까 분위기상 보면 다음 주면 5,000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이런 느낌이고요. 오늘 그래프 한번 보시면 저 약간 미스테리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10거래일 올해 2026년 들어서 10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정부가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보기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대외 관계를 안정시키고 불공정 거래 이런 것만 근절시키고 정말 그냥 뭐랄까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석대로만 해도 대한민국 주가 지수와 기업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는 게 이번엔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정권들이 그런 걸 잘 못 잡아냈었다. 그러니까 기본을 못 지킨 거죠. 그런데다가 거기서 지들이 해먹고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보였었는데 지금 정상화로만 만들어도 이렇게 치솟는 거잖아요. V0가 맨날 그냥 부동산 투기하고 해먹고. 저기 뭐야 우크라이나 가면은 막 어디 그냥 삼부토건 같은 주가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어디 그냥 사기꾼들이 맨날 모여갖고 삼부 체크에 이딴 짓거리를 하는데 누가 부동산 누가 주식에 투자하겠어요? 다 부동산에 투자하지.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부인 또는 원희룡 같은 국토부 장관이 나서 가지고 주가를 부양하는 느낌이 나고 심지어 동해석유도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실제로 관련주들이 엄청 튀었다가 푹 빠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제 대통령도 SNS에 주가 조작에 대해서 엄단한다 이야기가 한 번 더 있었고요. 어쨌건 주식시장 보면은 한국인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5천 간다 그러면 가버리더라고. 우리가 월드컵 4강 간다 그러면 가버리고. 이거 안 가면 안 돼. 이제.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에요. 우리 진짜. 한국 주식이 1,000에서 2,000 맨날 왔다 갔다 예. 했지. 그리고 이제 저기 IMF 때 뭐 500 이하로 떨어지고 이랬지. 이렇게 5,000까지 간다는 것은 미국장이나 생각했던 일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네.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근데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정권만 바뀌면 3천 그냥 찍고 간다고. 근데 그 말이 진짜 진실로 다 제가 드러난 것 봤을 같아요. 때는 대통령님이 대통령 안 하고 정치 안 해도 돈은 많이 벌었을 거야. 이게 좀 이제 발고. 원래 이재명 대통령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ETF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정보 좀 네.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이제 저 소위 말하면 그것들은 환율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인데 저번에 한번 그래프 보여드렸어요.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윤석열 끝나고 나서 다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외환 보유고 때문에 큰일 날 일은 절대 없다. 이건 확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짧게 하나만 더 언급을 하면은 지금 서울 버스 파업이 짧게 끝나긴 했어요. 불편한데 실제로 그 오세훈 자체가 겁나 무능합니다. 무능하죠.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홍준표가 정확하게 봤었잖아요. 수년 전에 오세훈과 나경원은 연예 인형 정치인. 그러니까
막 주목받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 저것도 간단히 말하면 이런 버스 파업에 있어갖고요. 포괄 임금제라고 있어요. 이 되게 어려운 말인 게 쉬운 거야. 내가 추가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수당 주잖아. 근데 웬만한 기업들이 그것까지 묶어가지고 조금 더 월급 올려줄게, 일 조금 더 해도 더 달라고 하지 마. 이게 포괄임금제인데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원래 기본적인 월급에다가 조금만 올려주면 포괄임금으로 더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낮아. 근데 그래서 지금 그걸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이해 있잖아요. 버스라는 게 준공영제, 공영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회사지만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니까 손해보전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서울시 같은 데서 포괄임금제 같은 걸 조금 올려주면 되는 건데 물가는 올랐는데 안 올려주니까 협상이 안 됐다가 지금 한 이틀 만에 그만 두신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버스 기사님들 욕하지 마십시오. 그거 차가 막히더라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게 택시, 전철 다 올랐는데 왜 버스만 못하게 하냐 이 말도 맞는 말이고 그 오세훈이 아까도 그 정류장에서 보고받는 모습 보셨잖아요. 너무 그게 정신병에 진짜 꽂혀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무능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지금 저기 앉아서 저렇게 사진 찍을 일입니까? 너무 작가가 무능한 거예요, 그 진짜. 김건희 마포대교 사진 찍던 작가가 아닌가 의심 들게 아, 만드는 진짜. 사진. 아니 쟤는 지금 자세가 무슨 고인한테 지금 헌화하는 것 같은. 아니 왜 시내버스가 파업이면 한강버스를 증차해갖고 이 교통난을 한번 해결해 볼 생각 그런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지. 그러니까 그 저기 딱 나오잖아요. 한강버스에 쓸 돈이었으면 시내버스 저거 잘 달리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교통이 꼭 빨라야 합니까? 진짜. 자, 그러니까 지금 진짜. 박주민 의원, 서영교 의원, 박홍근 의원, 뭐 전현희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는 건데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에서 이제 자리를 하나 맡고 있었잖아요. 사법행정 뭐 해가지고 그 위원장이어가지고 오늘 2차 종합특검이 내일 통과되면은 바로 출마 선언을 할 거고요. 그게 통과되기 전까지는 안 한다 그랬고 아마 마지막 출마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 지금 서초로 내려갔던 홍익표 의원은 네.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장은 포기했다고 포기했다고 보시면 되죠. 네. 여기까지 1부 마치고요. 자, 에이블님 고맙습니다. 제이님, 윤민석 작곡가님과 사모님 건강하실 기도합니다. 방금 후원했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대학생 때 많이 불렀고 지금도 시간 날 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를 연주합니다. 참고로 안치환 씨 1년 후배인 유인혁 씨가 만든 바위처럼도 참 좋아합니다. 와. 같은 음악인으로서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와. 자, 토복님, 멧돼지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마차는 간다. 감사합니다. 마차 어디가? 레카들 치우러. 아까 그 계좌번 한 번 더 올려주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렇죠. 힘을 냈는데 이분이 어려울 때 몇 년에 한 번씩은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영 전체가 도움을 받았죠. 아까 초반에 나갔던 계좌번호는 일이 빠져 있던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은행 04301 0692 706입니다. 예, 저 지금 원래 윤민석 작곡가의 본명이 윤정환입니다. 네. 자, 굉장히 어려우시다는 것. 독립운동가들이 어렵게 사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저게 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노래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불렀지만 이분한테 돌아가는 돈은 없다. 이 관점에서 보면 좀 도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해요. 여기까지.